좋아요, 구독. 네, 목요일에 오늘의 일면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에 M7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7거래를 연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뉴욕 증시의 전망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하반기 전망을 한번 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들이 어떻게 발표가 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적용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P 500 기업의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상승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8.1% 증가할 거로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상들은 보통 이제 기업들, IB들이 실질적으로 다 컨센서스를 내고 블룸버그가 집계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차트상을 보시면은 실제로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전망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망치 부분이 일단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전반적으로 다 매출액은 다 상승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리 실적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서치에서 다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치들이 마련이 된 거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4.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적들은 다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맞춰서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은 빅테크가 제일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랑 기타 이제 기업이랑 두 개로 이제는 아예 나눠놓고 두 개를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7개 종목이랑 493개 기업이랑 500개 중에서 그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 과거에 3월 달 같은 경우만 해도 49%가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반해서 나머지 493개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죠. 네. 근데 이후에 지금 이제 2분기서부터 나오는 실적들에서는 그 나머지 기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순이익도. 그 대신에 이제 빅테크가 좀 낮아지겠죠. 이미 더 이상 이제 상승할 여력이 많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면서 이제 예상치, 전망치 같은 경우 보시면은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33, 23, 23으로 상승률, 순이익 증가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순이익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다 하고 있는 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이제 가이던스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서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월 얘기도 계속 있지만 그래서 경기 둔화나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빅테크보다 오히려 타격을 더 쉽게 받기 때문에 실질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하는 부분 두 가지의 영향력이 나머지 기업들에는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무난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와 여타 기업의 격차에 대한 축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나올 가이던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참 제어로운 파월 연준 의장은 밀당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하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언제 한다는 건지 참 무게가 어디로 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물가 안정, 최대 고용, 그다음에 장기 금리 부분 세 가지를 페드에서 얘기하는 정책에 맞춰진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스탠스도 막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겠다. 데이터가 잘 나오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제약적인 통화 정책, 즉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유지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제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 같은 게 높아져서 경기를 이제 침체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의 그림이거든요. 쭉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전체적인 추세는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2% 목표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완전하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빠져나갈 국리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이제 코멘트에서 계속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용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다, 고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이래서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지티브하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또 페드가 금리를 확 내려줘서 다시 돈이 풀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밑으로 많이 주가가 폭락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이제 통화정책 부분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예, 그러면서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대형 은행들 자본 확충 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국과 합의를 거의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파월이 연설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움직임들을 다 모아놓은 표예요. 되게 이제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복잡하게 보이는 표에서 이 올라간 상승한 부분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JP모건 금융주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걸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원래 얘기했던 방식에서 크게 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저께, 이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고, 어저께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하원에서 얘기를 다시 또 할 때도 포지티브하게 똑같이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파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쭉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경제 지표, 오늘 CPI 발표가 되잖아요. 네. CPI, PPI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예상하고 계실까요? 현재 이제 CPI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예상하는 게 이제 0.2 정도를 예상을 다 하고 있고요. 전 연도 대비보다는 전 월 대비를 계속 더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어 CPI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 발표되는 CPI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예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저께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기보다는 오늘 발표될 이제 CP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미리 가격이 어저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 추이를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인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29%가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도 또 상승을 해서 이제 30%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이제 그 증권사들이 내는 목표가도 상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기술주 쪽에 더 포커스해서 보셔야 되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채권이나 외환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파월의 어떤 정책들을 바꾸는 경우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지난주에서는 대표님께서 9월은 너무 이르고 11월도 대선 직후라서 아마도 12월이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 주 사이에 정말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파월 입장에서 특히 투자자들은 9월에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더불어서 12월로 예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바꾸실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CPI가 발표가 되면서 좀 더 강력하게 바뀌겠지만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코멘트가 이제 고용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 떨어져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나오는 부분들, 내일 CPI 나오는 걸 봐서 9월 달 인상이 지금 한 70% 정도 확률로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페드 선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9월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CPI가 이제 예상대로 나왔을 경우에가 지금이 말씀드린 정도고 CPI가 조금만 높게 나오면 당연히 9월에서 뒤로 미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냥 9월 달에 인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빅테크가 하반기에도 증시를 이끌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애플 1.88%, 엔비디아 2%,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는 강세로 정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AI 빅테크가 여전히 주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AI 투자 사이클 확장이 지속될 거냐 이 부분도 아까 어닝 시즌에서 볼 때 가장 포커스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만 4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433억 불 정도를 매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505억 불, 그래서 17% 상승하는 더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4개 회사만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3분기, 4분기에도 투자를 더 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슷한 정도, 그다음에 구글, 메타 같은 경우는 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한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너무나도 큰 금액들을 4군데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물음표로는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투자를 했지만 저게 수익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저 기업들이 저렇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나머지 회사들이 이 AI의 혜택을 보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발표되는 그 AI 기업들이 실적들이 발표될 때 가이던스를 주면서 현재 25년도까지는 실적을 대체적으로는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선주문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6년도까지 얼마나 더 선주문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AI 주식 관련된 모든 회사들의 주가들은 어느 정도는 하방이 경직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밑에 써놓은 건데 SLM, LLM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초대형 언어 모델이냐 아니면 조그만 모델이냐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 모델로 가능하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제공하고 있는 저런 비싼 칩들을 안 써도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산 것으로 모델을 계속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계속적인 투자 사이클을 이끌 수 있냐 없냐라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SLM, LLM 안에는 또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용어가 계속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애플에 들어가는 게 온디바이스 AI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가 지속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한 이제 예상에 맞춰져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GI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AGI는 초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진짜 AGI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모든 거라는 슈퍼컴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자가 다 가지는 꼴이 돼요. 1등이 다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을 지금 이 4개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더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조그만 걸로도 된다. 그 두 개의 양쪽 진영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LLM, SLM이랑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AG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말로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좋겠죠. 왜냐하면 너가 하나 샀다, 그럼 나도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이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 끝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전망과 그리고 환율까지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의 계획표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개별 주가 지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속해서 상방을 늘려잡아도 될지 아니면 좀 주춤하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하반기 지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지수대에서 저 S&P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5% 이내에서 상방은 막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올라온 부분을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계속 고점을 넘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좀 이제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보다는 기본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들이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여러 가지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은 적지만 나는 수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옵션을 팔아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아서 배당으로 주거나 하거든요. 월 배당형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대신에 상승폭을 다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상승하지는 않고 횡보할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급락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보기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는 상반기 때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플랫하게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엔저 현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달러 현상도 아직은 1,400원대 뚫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특히 한국하고 일본 두 군데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못 내려가고 있어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랑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161엔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 연기금 같은 데서 이제 해외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개입과 같이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엔화가 되게 더 약세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간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약세로 간다면 천천히 갈 거고,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로 전환된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돼서 해외 투자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연동이 되면서 실제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하반기 중에는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이야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반기 국내 시장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변수가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매크로 변수,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심이 높은 그런 큰 상황인데, 하반기에 국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약간 테마에 따라서 가거나,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핫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상속세 부분이나 그다음에 기타 이런 이제 수급상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보조금을 막 뿌리면서 증시를 부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계속적으로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전체가 2,336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841개예요. 근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38개의 회사가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19조 원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뒷장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거래 정지가 된 종목 수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정지된 회사가 29개입니다. 이유가 이런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실직 심사 대상이 된 사유가 발생한 데들, 그다음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들, 투자자 보호, 회생 절차 개시된 데들 이런 데들을 포함한 기업들 자체가 회사들 자체가 이렇게 29개예요. 가 됐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여기서 또 포커스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등락률이 상장 폐지가 내일 됐거든요. 근데 그 전일날 오른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한 2% 정도요. 내가 100개를 100번 매매를 해서 종목을 바꾸면서 매매를 하면 2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보실 때는 항상 재무제표나 안정성 부분을 꼭 보시고 어떤 누가 사락을 해서 사거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좀 메이저 큰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라고 하면 자꾸 삼성전자밖에 생각이 안 네, 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사도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아직은 지금 실제로 이제 거의 다 노조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점점 계좌에서 보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두 개를 다 하다가 이제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가 계속 가 있고 미국 주식은 계속 플러스가 가 있으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또 일도 아니고요. 일본 개인 투자가들도 열어줬어요. 시장을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해라 그럼 세금을 면세해줄게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 나라도 일본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에다가 점점 더 늘어나는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에 대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 국내도 하고 미국도 하고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